예, 오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그다음에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 울산이 이제 전국에서 없는 중요한 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료기관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 네 가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권리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시작됐던 거는, 법률로서 지정되었던 거는 2017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이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법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업무보다는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으로 된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2016년도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65세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올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장애인 공단에서 장애인 연구하는 이제 공기업 어, 공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최근에는 50%까지 올라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장 이렇게 전체 고령 장애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장애인 종류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체 장애인이 많고, 그리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인, 특히나 이제 자폐 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 때부터 해가지고 사망 때까지 가족들이 지금 거의 돌봄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부모가 다 관리했지만 부모님들이 70, 80이 되면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라 해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등록부터 해가지고 장애인의 경제 활동, 업무 고용 현황,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구의 한 5.2%가 전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체 장애인이 117만 명, 한 40% 이상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 있고, 그다음에 시각 내병변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발달 장애인도 10%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죠, 보면요. 그래서 울산의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저희들이 한 110만 명에서 105만 명이라 잡았을 때 거의 한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5% 남짓 하는 것 같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6% 정도, 경증은 63% 정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울산에도 마찬가지로 지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뇌병변하고 지적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장애인이 이제 해마다 장애인 출혈률이 우리나라는 5.3%인데 이 서구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가 넘거든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서구가 한시적으로 장애인을 주는 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고용률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고용하는 걸로 돼 있고, 이 호주나 아니면은 이제 북유럽 같은 데보다는, 북유럽보다는 좀 낮은 것 같지만 미국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요. 이렇게 고용률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용의 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고용의 어떤 양에 서 가지고는 선진국하고 크게 차이는 않는다 하지만은, 캐나다나 아니면은 북유럽
유럽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가 한 5%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장애인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 체육시설, 소아센터 이렇게 보면, 울산이 총 이제 52개의 어떤 관련 시설이 있는데, 복지관이나 아니면은 주간보호,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소아통역,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통 대전하고 저희들이 인구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전에 비해 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직 울산은 장애인들이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이 복지시설에서 열악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만성질환에 대한 유형을 보게 되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1.34배,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는 한 1.49배, 암도 한 3.8배, 뇌혈관은 4배, 이렇게 당뇨도 1.5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당연히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사망률에 대해서 봤을 때는 거의 2배에 가깝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예방 활동들,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정진시킬 거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만성률과 보유 현황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은 한 81%, 일반 전체 인구는 47%, 그다음에 이제 요런 들이 있고 장애인들의 어떤 미충족 의료 현황이 보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 8.8%인데 장애인들은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검률이라든지 암 검진률에 있어 가지고도 장애인들은 한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 미충족 의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충졸 격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것이 병원이나 치과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충족 의료를 비교했을 때 진료를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한 17%못 받지만 장애인들은 보시면은 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장애인들의 어떤 정기적인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진료받는 경우가 82%,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 17%, 그다음에 장애 인구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에 전체 인구는 8.8%로 해서 위중적 의료 경험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울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2020년도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5%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미충족 의료 현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일반인들 한 12.4%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의 어떤 건강 수준 인지율에 보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전체 인구를 보게 되면은 보통은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 30%, 보통이다는 게 이제 50.6%고 나쁘다는 것이 한 18%인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가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 인지율이 높아지고 있죠, 보면요. 자,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 수준 인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에 대한 인지율이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의 보다 떨어지고 있죠, 물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이런 거는 울산 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이렇게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병원이나 아니면은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건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라디오 주변 사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제 건강 정보를 주는 방법이나 경로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진료 여부에 대해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데 자기가 필요할 때 진료하는 경우는 한 60% 가깝고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한 47%, 2년간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72%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 현황을 조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절차라든지 방문하는 게 힘들어서가 한 27% 정도 됩니다. 근데 진료 및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33% 정도 이렇게 높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건강 지원 정책을 원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의료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애인 전문 의료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전체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이나 아니면 특성에 따라 가지고 예도가 높은 의료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필요를 위한 어떤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율에 보면은 척수와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비교하면은 이게 2009년도에 이제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입원 기간이 이렇게 12개월에서 31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보통은 한 척수 환자들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회복귀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한 7개월 정도 되고요. 사회복귀율은 90% 이상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한 6개월, 거의 뭐, 많게는 12개월까지 되고요. 사회복귀율은 22%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은 2달, 그 다음에 사회복귀율은 거의 70% 이상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나와 있는 건데, 척수 환자들이 이제 척수 손상 이전에는 한 66%가 일을 했는데, 손상 이후에는 거의 3분의 1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종합 계획들이 발표되거든요. 2022년도까지인데 올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주로 이제 소득에 대한 보전이나 그리고 질적인 질적인 발전을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아마 6차까지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2년도까지 했던 계획이죠, 보면요.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위한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고 보시면은 의료비 지출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의 수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보건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주 핵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친화 검진 사업의 목표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국가와 지방 단체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그냥 사업을 그냥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직까지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국가에서는 2018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중앙하고 시도별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장애인들의 어떤 보건관리 지원, 교육, 연구, 진료, 재활치료를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주치, 보건소 등 건강관리 사업을 조정, 지원, 검진, 재활진료 등을 하는 거점 병원들을 이렇게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는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서 통해서 장애인 건강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자원에 대해서 보시면은 울산이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치제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 많이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받은 데는. 그리고 구강의료센터는 울산에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초반에는 한 명이 근무했었는데 두 명이 근무하게 돼 있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울산에는 없습니다. 울산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와 지방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시설 및 장비를 위해 가지고 10% 이상씩 지원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강검진 이용 추가 지원을 해주고요. 심한 장애 1급에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비용 이외에 건당 한 3만 7천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울산에는 이런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없다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울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울산 장애인협회에서 얼마만큼 본인들의 요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이렇게 기준이 다 돼 있고 시술도 돼 있고 장비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병원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기준인데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인데 아직까지는 울산에는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있는 병원들 보면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대 같은 경우 원래 4명인데 2명으로 줄어서 상당히 다음에 재활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는지 상당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장애인들이 그러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나 아니면 척추장애인들이 병원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 경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보시면은 초반에는 보통 중증인 경우가 31%인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11.9% 정도가 되고요. 경증은 한 40%에 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2.6%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한 24% 정도 되고요.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에 오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은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1년, 많게는 2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다 못 가거든요. 나머지는 결국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연 돌봄을 누가 할 거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가정의 복귀율이 무려 95%가 됩니다. 나머지 요양원이나 동방, 그다음에 어원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는 95%는 집에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회복귀율에 대해서는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역에 복귀했을 때 보건소는 뭘 할 거냐? 보건소는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중점 재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야 되고, 또 지자체별로는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거는 지자체 장애 의지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한번 저희들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의료와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아주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에서는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국립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 시도 같은 경우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활의료기관하고 장애인 주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CBR이라는 거를 이 지역장애인 의료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여기에서 중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는 걸 하게 됩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 이 말씀드렸듯이 통합 건강보건 사례를 관리를 하게 되고 여성 장애인의 어떤 노성 보건 사업을 하게 되고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나이에 따라서 건강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이라든지 주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건강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공서, 회사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재활보건소라든지 재활의료기관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어떤 건강 보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이게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조례나 이런 데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역 장애인의 건강주치 의료기관을 보면은 보시는 데와 같이 이렇게 대전 같은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울산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 두 군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장애인 보건위원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을 이렇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재활학과, 예방학과, 복지사,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그 다음에 지자체 여성 가족,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복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의료 지원을 위해 가지고 재활학과, 가정학과, 그 다음에 이런 장애인 단체들, 그 다음에 방문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울산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 보시다시피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보게 되면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다 있지만 울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죠, 보면요. 자, 그래서 2013년도에 울산대학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장애 진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레모니를 크게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다음에 주치, 검진 센터 이랬는데 여성장애인 을 위한 이 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이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이 세레모니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울산에 있느냐, 이거를 먼저 평가를 하고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게 맞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뇌졸중이나 척수장애인들이, 그리고 치매 환자도 뭐 해당이 될 건데 이 환자들이 과연 그러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65세 이상이 됐는데 기능적으로 걸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도우미가 옵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내 시간이 최고로 많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도가 100, 이게 1급이 제일 심한 건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67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 가족이 직장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보통 아침 그러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12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달에 167만 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이냐? 절대 아니죠. 최소한 우리가 최저임금만 따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12만 원 이상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핵심적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내성마비나 아니면은 뇌졸중이나 척수장애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어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좀 책임지고 하라라고 해서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를 만들었고요. 더 큰 데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울산대나 아니면 다른 대학, 다른 큰 병원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근로복지공단, 그러니까 울산산재병원이 2026년도에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아니더라도 센터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타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강력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재활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성마비나 발달 지연 애들이 60%, 그다음에 25%만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70% 이상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남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17년도에 어린이 재활 의료 확충 방안을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재활학과 선생님들한테 능력을 줬던 거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25%만 지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아니면은 부산 경남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지역에서 못 받는 아주 형편없는 재활 치료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거를 실거주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능은 뭐냐면은 이게 집중 재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기 애들에 대해 가지고 중증 아동에 대해서 공공재활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아동 가족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크면 학년기, 청소년기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환자에게 서비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나 봤을 때 예방을 통해서 훨씬 더 의료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대 효과는 산재병원이 산재뿐만 아니라 일반에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만들어지는 산재병원이 무려 120병상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지금 재활병원이 무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병상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병원이 굳이 어, 이런 소화를 못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을 경우에는 공공병원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고, 울산시가 또 부지를 제공을 했거든요. 울주군하고. 그래서 수준 높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지역 아동들한테 중증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이름은 물론 산재병원이지만 산재병원도 공공병원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역할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한 개는 산재 환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병원의 어떤 그 재활 시설은 굉장히 좋거든요.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는데 재활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nap병동이 50병상 이상이면 되면 되고요. 네, 센터는 이제 20병상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재활의료센터를 보면은 전국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울산은 없습니다. 경상권에 보면은 창원 경상대병원이 있고, 그럼 부산에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양부대가 어린이 재활병원도 있거든요. 거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그럼 비용이 얼마 들까 보면은 국비 펀드가 같이 반반하게 되고요. 이게 6개월이 그냥 한 이렇게 공사비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5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는 이게 한 6명에 대해 가지고 각 한 3,800만 원을 1년에 주고, 4대 보험은 따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요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대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비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중심 장애인 재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또 연결이 되었죠, 보면. 그래서 시도 담당자도 이런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해 가지고 복지와 의료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 번만에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 종합 계획을 해마다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병상 있고 설립비는 72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도는 한 36억, 국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게 인력비는 국비가 한 2억 4천, 그다음에 지방비가 3억 정도 되고요. 인력을 이 정도 한 14명 정도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요.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많이 한다? 그리고 좋은 병원에서 한다? 그러면 좋아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주수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최대로 맥시멀하게 좋아지는 게, 보시면 모든 환자들이 그러니까 18주, 그러니까 5개월 내로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는 장애가 있든 없든 최고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주스인데,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은 상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환자는 처음부터 와상한 대로 있는 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만 좋아지는 사람, 어떤 환자는 2달 만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돼가지고 사회 복귀를 빨리 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의료비 지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장애가 남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돌봄 서비스로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만 불이잖아요. 3만 불에서 공공사의 지출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3만 불이 됐던 거는 2017년도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2022년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인데요. 공공사회 지출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입니다. 미국이 가장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하고 개인에게 방출하는데 이때는 여기는 14%,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지자체에서 막 도로 건설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은 한 7조 2천억이 200km의 고속도로를 드는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300병상 의료원을 25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을 1,5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런 더 이상은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지를 통해 가지고 돌봄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가별 공공 서비스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보시면은 이 국가별로 이제 서비스 고용된 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60명인데 보시면은 EU 평균 같은 경우는 113명이거든요. 반이 겨우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EU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공공 서비스, 공공사회 서비스를 얼마큼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 7.2%인데 11.3%면은 무려 일자리가 212만 명이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도로 닦고 그다음에 토목공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